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또 제 교육생께서 놀러 오셔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영상 출연 몇 번 했잖아요. 네,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네. 근데 선생님 소식을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 서울대 청년 어떻게 됐냐 이런 네. 얘기 가끔 듣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요. 조회수가 많지 않았네. 우선 선생님 소개 좀 해줘요. 27살에서 28살 그쵸. 넘어가려고 하는. 아직도 20대네. 그렇죠. 근데 20대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게 갓 제대하고 만났던 거 네.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2년 전에 수업을 들었고 지금 5채 정도.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 물건에 그 수원 네, 맞아요. 거기 반지하에서 얘기 나눴었던 것 같고 작년인가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네, 수원에서도 한번 찍었고 성남에서도 한번 찍었고 맞네. 카페에서도 한번 찍었고. 되게 많이 봤네. 지금은 5채. 네. 대부분 경매로 하셨는데 최근에는 맞아요. 취득 방법이 달라졌다. 매체가 경매고 어. 가장 최근에 일반 매매로.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VC라고 이제 벤처캐피탈이라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잖아요.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업종이긴 한데 소위 아는 쿠팡, 무신사, 대기업이 되기 전에 중간 단계 어딘가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업종이라고 성장 생각하면. 가능성이 보이는 네, 회사 맞아요. 발굴을 해서 네, 완전 한 명일 때부터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그래도 직원이 한 40명 되는 수준일 때 조금 투자를 해서 대기업이 되는 모습을 보는 직업. 그쪽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예전부터. 네. 투자 회사에 가고 싶다. 그쪽에서 경험을 쌓아서 맞아요. 돈도 엄청 많이 벌어야겠다. 네. 이런 얘기도 저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학생 때 생각했던 회사 이미지랑 실제로 한 10개월 정도 일을 해보니까 선생님도 뭐 사업이나 이런 걸 하시긴 했지만 네네.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한 거는 거의 뭐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직업 자체 좋은 점은 예상했던 것과 같았다. 알고 들어간 것도 있고 직업 자체의 장점은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그런 창업자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을 얻는 것 자체 직업적으로 매력이 있다가 이제 한쪽 축이고 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지만 단점은 크게 없는데 결국 직장이다. 그러니까 내 사업은 아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죠. 약간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뭐 그런 건가? 네네. 내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to6라고 그렇지. 했을 때 항상 9to6를 최상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소모적인 서류 작업이나 그런 게 뭔가 많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직장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 때문에 또 생기는 부분들이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벤처캐피탈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회사라는 직원, 직원으로서의 단점. 그거를 10개월 정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데 시간에 대한 비효율적인 면이 꽤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웬만한 회사에 그래도 한 대리 과장급 정도는 뭐 받는 게 아닌가? 대기업 초봉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 또 투자 꾸준히 하고 있었네? 회사 들어가기 전에 신분이 학생일 때 학교를 다니면서 그럼 세채를 한 거네? 세채까지 하고 입사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기억나요. 안산게 3번이잖아. 네네, 맞아요. 저도 기억하는 게 수원 올수리 된 반지하 그 네네. 영상에 공개했었고 두 번째가 성남, 성남. 세 번째가 안산 세 개 다 반지하였고 3번은 확실히 편하죠. 맞아요. 세입자도 안 바뀐 건가요? 네, 아직 2년이 안 돼가지고 어. 계속 살고 계시고 관리하는데 좀 용이했던 네. 부분이 뭐 관리를 있었고 할 일이 거의 그렇죠. 없죠. 월세도 한 15일 먼저 내시고 제일 좋은 세입자죠. 일본 수원 네네. 반지하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집이긴 한데 수리가 나름 잘 돼 있고 건물에서 같이 네. 뭐 수리하자 이런 것도 협조가 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서. 동장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빌라 자체는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남 집이 약간 좀 신경이 쓰이게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하자들이 많이 튀어나왔던 것 네. 같아요. 민원 관리 대처 같은 거는 이따가 좀 물어보고. 이건 세 개 다 월세네요? 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이제 세 번째 채를 하고 나서 이제 대출이 안 되는 정책이 생기면서 네. 네 번째 채가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야 돼가지고. 3호점까지는 7월 10일 규제 전에 하셨던 거고 4호점이 부천. 그것도 갑자기 좀 생각나네요. 신발장 막 맞아요.
이케아에서 사가지고 직접 설치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했더라고. 그런 거 해본 경험이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케아에서 가구 한 번 아, 조립해봤던 적은 있어요. 그런 힘쓰고 이렇게 거친 거는 전혀 안 해봤을 이미지였거든요. 공대생 출신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더러운 걸 못 만진다 뿐이지. 그 집도 관리가 많이 안 된 집이긴 했는데 수리도 네. 하나도 안 돼 있고 네네, 그래도 맞아요. 잘 꾸며서 임대도 나간 거고 네네. 월세로 받았어요? 걔는? 전세로 받았죠. 아 걔는 전세? 그럼 걔도 돈이 좀 남았겠네? 맞아요. 그때 한 플러스 2천 정도를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한번 물어봐도 돼요? 8,500 정도의 낙찰을 받았던 것 같고 그게 부천에 1억 정도의 전세가 나갔죠. 1,500 정도네요. 부대 비용 생각하고 수리비 하면 1,000만 원 정도? 거기서 플러스 페이로 한 거네. 회사 다니면서 모은 월급이랑 플러스 페이 한 거랑 5점을 최근에 했나 봐요. 그거. 네네. 최근에 안양동. 좋은 동네만 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주관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걔는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로 금매를 산 케이스죠. 가격도 한번 물어봐도 돼요? 가격은 9,500에 샀고 1억에 지금 전세 계약했습니다. 걔도 돈을 남겼네 그럼? 똔똔이죠. 부대 비용까지 네, 네. 하면 돈 안 들이고 네. 취득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맞아요. 그래도 27살 집이 5채면 5억 자산가는 되네요. 그 정도. 그 보수적이야 사실 5억 정도면. 4억 정도. 2년 좀 넘는 시간 동안 해낸 거라면 선생님이 학생 때부터 벌긴 해서 학생치고 돈이 많았던 맞아요. 거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 정도 하신 거면 거의 뭐 물푼에서 이 정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뭐 네. 훌륭한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하면 또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죠. 더 큰 거 하고 싶다. 이제 서울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면 5개 중에 다 서울에 붙어있는 수도권이긴 한데 서울이 없구나. 서울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했던 사람인데 서울에 붙어 있는 시는 다 했다고 봐요. 그러네. 핵심 지역으로 네. 남쪽으로만 다 했네요. 그래도. 네네. 근데 서울이 없다. 네. 그래서 서울을 좀 맞아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데 요새 낙찰가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매매도 생각을 하셨나 봐요. 물어보기 전에 우선 5개 중에 2채가 전세인 거고 그러면 3채는 월세인 거네. 거기서 받는 월세도 한번 물어봐도 돼요? 세 채 합쳐서 하나는 보증금이 세서 1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체 받는 월세가? 이자는 원금 갚는 거 빼면은 3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남는 게? 아니. 이자 원금 네. 그거 빼면 9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그럼 것 한 같아요. 뭐 100만 원 정도는 월세로 받는 거네 순수입으로. 네. 계략 가게 보탬이 되겠어요. 선생님 뭐 데이트하고 이런 데는 그 정도 월세는 만든 거고 2채는 개발을 생각하고 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역이 생기는 위치에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공략한 거구나 네. 선생님. 고강동도 고강역 7분 거리에 있는 집이고 고강역이 대장홍대사고 그 서부광역철도? 맞아요. 네. 그리고 멀리 봤네. 안양도 그것도 뭐 확정된 거니까. 7분 거리. 미래 역세권이 될 곳에 미리 선점해 놓는 포지션으로. 네. 그게 선생님의 좀 포지션이구나. 맞아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월세 쪽으로 하는 게 불편하니까 전세로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포지션으로 하다 보니까 고민도 생긴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전세가 불편했던 이유가 네. 예. 그러네. 선생님은 딱 구분이 될 수 있겠다. 월세가 절반 정도 되는 거고 전세가 절반 정도 되니까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한 거네. 월세 좋은 점하고 전세 좋은 점이 좀 느껴지겠어요. 그쵸. 어떤 게 맞냐 틀리냐 보다도 할 수 있었으면 월세를 했다. 그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세를 했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이고 할 수 없었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규제 지역은 대출이 안 나온다. 그걸 네, 얘기한 네. 거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게 주로 요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현금 흐름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비규제 쪽으로 사실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쪽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도 물론 중요한데 그냥 저는 느낀 게 개발 쪽에 그리고 미래 가치 쪽에 더 네. 비중을 뒀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맞아요. 개발이 돼야 임대에 내가 신경을 덜 써도 된다의 관점인 것 같고 그게는 무슨 얘기예요? 개발이 돼야 임대에 신경을 좀 새 집이 되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좋은 동네여야 결국 수요가 많고 내가 반지하여도 임대가 안 나가는 공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 관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개발에 대해서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막 이건 꼭 개발돼야 돼 이런 포지션은 또 아닌 거네? 9채를 한다 했을 때 한 채 정도만 개발되면 좋겠다 이 정도 느낌인 거죠.
10채 중에 9채가 다 개발돼야 돼. 이 정도는 9채 중에 한 채만 돼도 전 큰 거라고 생각 좀 들어요. 사실 뭐 안 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규제 지역을 전세로 보유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전세도 경험해보고 월세도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전세일 때 느끼는 불안감들이 더 크죠. 그러니까 중간에 누수나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세입자 잘못으로 나가는 건 어쨌든 세입자분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제 집의 하자로 인해서 나가게 되면 결국 그 돈을 지금은 마련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사실 월세 시절에는 제가 가장 보증금이 높은 게 2천인데 뭐 2천 정도야 항상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급하게 마련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돈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바로 빼줘야 되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입자 보증금만 하면 전체를 다 합치면 한 1,000만 원씩만 잡아도 한 3억이란 말이야. 세입자가 갑자기 돈 빼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갑자기 빼달라고 한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거니까 내가 빼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나머지 월세를 뭐 다 주고 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남에서 한번 지배 하자로 인해서 빼준 경험을 한 적이 있긴 하죠. 누수가 일어나고 하다 보면 세입자가 간혹 요구는 하는 것 같아요. 빼달라. 그때도 선생님이 상황이 되니까 빼줄 수 있었던 거지. 네. 물론 지배하자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내가 항상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약 기간 중간이니까 그럼 내가 빼줄 수 없단 말이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내놓을 때 현 상태로서 임대를 해준 거니까 그건 세입자도 감수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온 부분이니까 네네. 추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자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생님이 세입자가 문제가 생겼다 해서 연락도 안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다 대응을 해줬다고 나는 생각이 좀 네. 들어서 선생님은 마음씨 좋은 임대인이니까 불편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 호주머니에서 빼주겠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네, 월세 때는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게 더 저한테도 좋기도 했고 어차피 수리를 해야 똑같은 돈을 들인다면 네. 나가고 깔끔하게 하는 게 저도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낫다라는 나은 점도 있어서 저를 위해 그랬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전세는 그게 안 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네. 되는 돈이니까 이거를 2천만 원 정도는 사실 급하게 충당할 수 있는 돈인데 네. 1억은 그렇게 마련하기가 쉬운 돈은 사실 아니니까 네.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 채나 되니까 약간 마음이 무거운 구석도 있나 봐요. 간격이 또 2달 간격이어서 4번, 5번이 네. 세입자를 받은 시기가 네. 한 2달 텀이니까 이게 2년 후에 비슷하게 몰려온다는 맞아요. 그 두려움이 항상 있죠. 지금 생각으로는 2년 동안 1억을 벌어두면 된다. 그렇죠. 생각은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뭐 열심히 살아야죠. 10억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1억 정도야 뭐. 해봐야 아는 거고. 선생님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그래서 지금 6번째 채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조금 간격을 떼놓으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5번째 집은 경매로 안 하고 네. 일반 매매로 하셨다고 네, 하셔서 네. 그 이유가 또 궁금하거든요. 사람이 돈이 생기면 투자금을 회수를 하면은 혹은 계약이 돼서 어느 시점에 내가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라는 게 보이면 다음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도 좀 그렇거든요, 네. 요새. 근데 그게 이제 1, 2, 3, 4채 할 때는 경매 사이클은 어쨌든 6개월 정도를 소위 잡고 한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세입자 받는 것까지. 네, 네. 그래서 나간 이후로 경매를 늘 해왔으니까 그맘때쯤부터 입찰을 넣기 시작하면 간격이 5, 6개월 나요. 혹은 그렇죠. 빠르면 3개월 나고. 그렇죠. 두세 채 동시에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런 패턴으로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경매에 괜찮은 물건이 없었어요. 그때 딱 시기에 괜찮은 물건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없었어요. 선호하는 지역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도 그렇고 까다로운 편이어서 지역도 중요하고 깊이도 중요하고 창도 중요하고 반지하 깊이, 네. 그리고 창의 크기, 그리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다 반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지하를 내가 5개를 해보면서 좋은 반지하와 좋지 않은 반지하, 나한테 좋지 않고 좋은 거에 기준이 생겼다는 생각이 네. 좀 드네. 각각의 요소가 확률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모두 충족시키려면 정말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 만족하는 상품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경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한동안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내채에서 그만둬야 되는 건가? 근데 사실 일반 매매의 장점은 원하는 지역 물건이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컨디션을 보고 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어서 맞아. 그때
그때 이제 일반 매매를 보기 시작했어요. 눈을 좀 돌린 거네. 경매는 좀 한정적이니까. 근데 우연히 제가 원하는 지역에 금매로 물건이 나왔더라고요. 한동안은 그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계속 집중해서 보고 하루에 있었다. 한 번씩 봤죠. 원하는 지역만. 근데 그게 딱 올라온 당일에 제가 바로 주말에 보러 가겠다 전화를 했어요. 반지야, 네, 그것도. 그래서 그 주말에 보고 바로 현장에서 계약을 했죠. 딱 마음에 들어도 바로 계약서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또 기준들이 다 있었으니까. 네. 그게 안양 네. 계약을 했던 거고 그것도 9,000대에 사가지고 전세를 1억 네. 정도에 받은 거니까 부대 비용까지 하면 돈은 거의 안 들은 걸로. 그거는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되게 잘 샀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거의 비슷한 위치에 넓긴 하지만 내부를 볼 수 없는 경매 물건이 저보다 1,000만 원 이상 더 비싸게 낙찰이 됐거든요. 오히려 네, 경매인데 일반 매매보다 더 맞아요. 비싸게 그래서 산- 사실 잘 샀다고 생각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경매는 리스크가 있는 건데 네, 네. 즉 컨디션도 네. 보기가 어렵고 요소도 있는데 가격 자체도 경매가 더 비쌌다는 걸 보고 아 이거 좀 의아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굳이 경매로 해야 맞아요. 되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월세 세채할 때는 하지 않았던 고민이었는데 네. 그 부천집을 전세를 놓으면서 했던 고민이 4번 물건. 네, 사실은 전세를 받으면 그러니까 월세는 시세를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해도 괜찮은 게 어차피 대출금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대출금과 월세 간의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금은 기본적으로 3% 4% 금리고 월세는 기본적으로 더 돼요. 그렇죠. 그 마진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했냐 안 했냐 혹은 대출을 몇 프로를 받냐 이런 그렇죠.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시세 대비 싸게 샀냐 비싸게 샀냐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고 나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해요. 근데 이게 전세가 되니까 그게 8천에 샀는데 그 부동산에 이제 혹은 전에 살던 세입자랑 협의를 하는데 이 집을 무슨 8천 얼마에 사냐 8,500에 사냐 그때 감정가에 그래도 나름대로 54%에 샀던 거거든요. 오. 감정가가 1억 4천이었고 한 네. 8천 얼마에 샀던 건데 거기 원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 집을 8천 얼마에 샀다고?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오니까 처음으로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좀 시세를 보니까 되게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8천 얼마에 샀는데 시세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매물 일반 매매로 나와야 되는 게. 난 뭘 위해 경매를 하고 세입자랑 협의를 하고 5, 6개월을 신발장 막 설치하고 왜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싸게 산 것도 네. 아니고. 그때 걱정을 많이 했던 거는 보통 이제 전세가가 그때 뭐 한 7천도 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내가 이걸 과연 싸게 산 게 맞나? 경매는 하면서 리스크는 안으면서 시세랑 똑같이 사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산 것 같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일반 매매 혹은 시세를 되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운이라면 운이겠지만 전세를 높게 받음으로써 그거에 대한 고민은 덜어졌고 마음은 좀 편해졌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했던 거는 그러니까 감정가랑 시세랑은 다르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는 편차가 훨씬 크죠. 사정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렇죠.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반지하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매가 제일 싸고 그 다음 그렇죠. 경매가 싸고 그 다음에 평균 시세가 싸고 그 순서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금매가 있으면은 무조건 하는 게 낫다. 내부를 다 보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라면 그 요새는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죠. 저도 정확히 공감을 해요. 그리고 100% 동의해요. 내가 왜 지금까지 반지하를 경매로 했냐면 경매의 핵심은 당연히 선생님도 알겠지만 대출이에요. 대출이랑 반지하랑 경매랑 궁합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규제가 되기 전에는 뭐 선생님도 이번에 느낀 것처럼 감정가는 시세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근데 공신력은 있단 말이야. 그렇죠? 네네. 감정가라는 게. 그래서 은행에서 그게 공신력 있는 감정가로 잡아주니까 그거 근거로 해서 대출을 계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반지하는 당연히 반지하라는 특수성 때문에 감정가 대비 유찰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되잖아요. 네네. 다른 물건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수익률이 좋았던 거거든요. 네. 특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유주택자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뭐 대출을 변수를 빼버리면 경매가 매력이 없어져요.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비슷하게 접근하는 게 아파트 시장도 비슷하거든요. 아파트는 싸게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로 접근하는 게 안 맞아요. 오히려 선생님 말처럼 금매가 아파트는 제일 싸요. 근데 사람들은 경매라고 하면 왠지 더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뭐 부동산 한다 하면 아파트 접근을 많이 하니까. 근데 결코 싸지 않죠.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으면 나도 했지. 그리고 서울대 나온 선생님도 당연히 했지. 선생님이 계산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네. 진작 했지. 근데 싸게 못 사니까 반지하만 지금 5개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어차피 전세 포지션으로 갈 거라면 저도 당연히 일반 매매 그 금매가 분명히 유리하죠. 그리고 반지하의 특징은 현금화가 좀 불편한 물건이다 보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금매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지. 맞아요. 아파트랑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파트는 금매가 나올 확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안양 물건도 300만 원을 깎았거든요. 내가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왜 되게 좀 공감이 왜 됐냐면 내가 그 얘기를 정확히 이번 책에 넣었어요. 네. 그 현장에서 500만 원 깎았다. 안 깎아주면 나는 안 산다. 뭐 이런 내용의 일화를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은 급하거든. 귀찮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도 반지하를 5개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주인이 왜 귀찮아하는지도 그것도 공감되지 않아? 네. 그분들은 애초에 이런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를 소유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냥 이거를 현금화로만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어쩌면 나도 그럴걸? 맞아. 나도 만약에 이걸 팔아야 된다 하면 나도 내놓을 건데 7천만 원에 산 거를 어떻게 하면 1억을 받지? 그거는 오히려 욕심인 거지. 네. 팔려주는 게 어디냐. 그냥 현금화 되는 게 어디냐라고만 생각할 것 같은 생각도 네.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는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세입자 내역이 가끔 반지하 같은 경우는 유독 싸게 있는 세입자들이 많더라고. 뭐 네.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되게 싸게 있어. 그래서 전 교육생분들한테 세입자 내역은 시세를 현재 시세로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는 그 반지하 물건에 있는 세입자분들이 왜 싸게 있는지 그 주인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내 물건의 가치를 하향평가해서 저렴하게 놨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 마음까지도 공감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세상에 놀랍게도 전세 시세가 2개예요. 한 지역에. 하나는 자기 돈으로 내는 전세가 있고 하나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들어오는 전세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기 돈으로 내는 전세 시세는 8천이어도 네. LH를 허용해주면 1억 1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LH가 되면 전세는 문제가 없다. 근데 맞네. LH가 안 되는 조건들이 조금 있어요. LH가 주택이면 다 되는 게 아니야? 공시지가가 너무 싸면 안 돼요. 공시지가의 그렇구나. 150%인가까지밖에 LH가 안 돼서. 그렇죠. 근데 그 조건만 넘기면은 전세 시세를 엄청 높게 불러도 LH 매물 자체가 귀해서 그렇죠.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 LH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들어오려고 하는 게 좀 있어서 물론 집을 멀쩡하게 해놔야 되는 건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한 기본 이상만 해놓으면 되지 뭐. 선생님도 제가 최근 집은 아예 보지는 못했지만 느껴지는 게 뭐 울수리까지는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전세하면서 조금 화장실은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네. 화장실 리모델링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은 필요한 것들은 갖추고 있죠. 그래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 대비 월등히 전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만 해요 이제. 포지션이 구체화가 됐네. 그리고 확실히 투자관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고 노하우도 생기는 것 같고 그와 동시에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개수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내가- 필터가 너무 강화가 되니까. 빡빡해지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두 채를 하다 보니까 다음 텀 세입자 만기 됐을 때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니까 오히려 선생님의 조건에 맞는 물건이 많으면 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욕심 되게 많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저거 놓치기가 또 아까운 게 만약에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한 2년 4년 뒤에 더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선생님도 나를 알겠지만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전세가 좀 올라가지만 사실 2년 4년 뒤는 또 모르잖아요.
맞아요. 또 전세는 월세랑 또 다르게 집 노후도에 따른 플럭추에이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요. 월 수리를 해서 전세를 높게 받아도 맞아요. 2년 뒤엔 결국 2년 쓴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세가 깎이는 속도보다 월세는 사실 한 3, 4만 원 내리면 또 들어올 사람이 생길 것 같은데 전세는 그게 500만 원 깎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지. 1000, 2000, 3000 이렇게도 깎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전세가 가지는 2년 뒤에 오는 부담스러움도 있고 그걸 이제 적당히 잘 해야죠. 맞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한 5채 정도 하면서 투자관이 되게 확실해졌다. 그리고 경험이 헛된 게 아니구나. 배운 게 되게 많구나. 맞아요. 생각 되게 느껴져요. 네. 저 옛날에는 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작가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금 생각했지만 그래? 궁금하네. 저 사람은 자기의 투자관이 있으면 네. 왜 자기 돈으로 안 할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자기 돈을 안 할까? 자기가 강의를 한다는 건 이 투자 상품이 좋아요를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 상품이 좋으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맞아요. 자기 돈을 안 하고 그 강의료를 받으면서 강의를 할까? 어. 라는 건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 로직보다 강의료가 더 매력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별로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다.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네네네. 아, 그 의심은 나도 항상 했어요. 네. 그건 당연한 가장 거라고. 좋은 투자처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요새 거기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네. 수업을 해가지고. 근데 요새 느끼는 거는 전문가가 돼가면 돼갈수록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좋은 맞아요. 것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맞아요. 네. 각각의 수익률은 되게 높아지는데 반대로 전체 어마운트로 봤을 때는 사실 줄어드는 거죠. 당연하죠. 네, 건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맞아요. 건별 수익률은 나한테도 정확히 보이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할 때 나도 없는 돈으로 했지만 1년에 한 4채 정도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업하고 나서는 2채를 했거든요. 확실히 줄었어. 근데 나도 필터가 강화돼서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신기한 게 제가 수업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 가격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가격이 그냥 더 아깝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플러스 자기가 할 만한 게 점점 줄어든다.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좋은 거면 선생님 하지 왜 이거 수업은 뭐하러 하냐? 이 강의료가 더 달콤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리고 선생님도 경매도 해보고 일반 매매도 해보아서 정확히 느꼈겠지만 특히 이 경매 시장이라는 거는 네. 사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이왕이면 나만 아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나만 알아야지. 어쨌든 이건 경쟁 입찰이니까 네네. 한 사람이라도 덜 봐야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사실 처음에 책을 쓰면서 그때는 수업을 한다는 생각도 사실 못 했었고 책을 그냥 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욕심 때문에 했는데 그때 그 딜레마가 있었어요. 내가 굳이 이 반지하를 뭐 나만 하는 건 아니었지만 굳이 사람들한테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건가? 왜냐면 그러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도 두려움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이유는 그런 게 없지는 않았는데 이 업 자체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막 사업화를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가르친다는 것도 또 웃긴 것 같아요. 내 경험한 거를 같이 얘기 나누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나는 선생님처럼 선생님 뭐 대학교 다닐 때 과외 이런 거 그리고 뭐 온라인 수업도 만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욕구도 있지 않았어?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네, 저 그런 건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 그 욕구도 되게 있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절충을 해가지고 내가 만든 게 어쩌면 나는 이 수업이라고 생각한 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한 100명 모집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100명 모집하면 오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게 내 방향이랑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소수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거기서 얻는 게 난 너무 많거든. 특히 선생님 같은 분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아니 진짜예요. 이렇게 우수한 인지를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얘기 나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거든요. 제 이야기요.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채 얘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선생님이 좋은 회사들이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 같은 거 돈을 되게 많이 쓰는데 선생님이 저를 봤을 때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네. 그런 채에 있어서 성능이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런 비슷한 비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반지하 투자를 하면서 얻은 거라고 하면은 사실 뭐 월세 뭐 몇십만 원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삶이 윤택해지진 않아요. 네, 월세 그렇죠. 몇십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고 그렇죠, 다만 이제 20대에 반지하 혹은 더 부동산 투자를 한다 혹은 더 나아가서 경매를 한다라는 모습을 스토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조금 그로 인해서 투자나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회사를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도 이력서에 이런 내용을 썼기도 했거든요. 그렇구나. 그것만 따져서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당연하죠. 워낙 스펙이 또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재미없는 사람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스토리로서 저는 오히려 더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당장 이것 뭐 10년, 20년 돼서 소위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됐을 때나 사실 돈이 생기는 일이지 그 전까지는 이걸 해서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월세 몇십만 원보다도 그냥 나라는 사람이 유니크하게 가지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 유튜브도 나가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 효과를 주기가 되게 좋은 대상이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네네. 특히 반지하라는 게. 일단 반지하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요걸 통해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는 그게 되게 극적이고 멋있다는 생각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약간의 반전 매력 같은 것들이. 그쵸. 반지하가 네. 아파트가 된다. 이거 되게 멋있잖아요. 5층짜리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됐다. 그럴 법 하잖아. 근데 반지하가 아파트 되면 난 그게 재밌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 업종에 있어도 예를 들면 갭 투자를 했다 혹은 아파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재미가 없죠. 시대를 잘 탔구나 혹은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결코 운이 좋거나 그런 시대를 잘 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도 베팅을 해서 얻은 노력이지만 그렇죠. 그거를 더 쉽게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컨텐츠를 하는 사람은 컨텐츠 자체로 얻을 수 있는 부가 효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좀 톡톡히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생겨나는 부가가치가 오히려 월세 몇십만 원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라고 하니까 투자할 때는 저도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수업도 만들고 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가가치가 꽤 있는 물건이고 매력이 있는 물건이구나를 다시 한번 요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00% 반지하를 고집하는 이유도 그게 스토리상 더 좋잖아요. 네.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는 거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30-40% 정도는 그게 더 스토리 짝에 더 그것도 좋으니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은 되게 큰 포부를 갖고 접근을 한 것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세계 시장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뭐 가까운 일본이나 출간이 혹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 그럼 거기는 반지하가 왠지 잘 친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래된 빌라, 낡은 집 이런 표현으로 다 바꿨고 경매라는 구체적인 것도 넣지 않고 일반 매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일반 매매에서 300만 원 깎았다라는 얘기가 거기도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그래도 두 번째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그냥 아파트 몇 개를 했다면 어려웠던 거 아닐까. 선생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스토리 만들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물건이 대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이 좀 꺼리는 거였지만 알고 보니까 진주 같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는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그 방향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역시 머리도 좋은 사람이 내면까지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그게 이제 개인에 대한 브랜딩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아파트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귀가 얇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자기만의 투자가 있다 그러면 쟤는 투자 철학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평가를 받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업종에도 들어가는데 조금 더 용이했던 것 같고 그게 향후 씬에서도 좀 좋은 평가를 받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다. 진짜로. 난 선생님이 그냥 오로지 스펙으로만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스토리를 만든 게 있었구나. 제 커피챗으로 처음에 포문을 트기에 되게 좋은 거죠. 신기하잖아요. 반지하 투자를 했다는. 신기하지. 맞아. 왜 하필 반지하일까도 궁금할 거고. 맞아. 근데 이제 그거가 좋다는 그러니까.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이제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대랑 반지하는 진짜 뭔가 안 어울려. 근데 거기서 또 선생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그 좀 궁금한데 스토리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라 같아요? 이력서에는 그냥 한 줄 들어간 거고 약간 반지하가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주식으로 따지면은 자산주라는 주식이 있어요. 자산주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물산 같은 주식인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 주식에 대한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크대요. 삼성물산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예를 들면 1조면 삼성물산의 가치도 1조보다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주식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물산 사업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면 7천억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면 그 주식을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없으니까 그 30%의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주의 이제 디스카운트 개념이 좀 있는데 현금화가 어렵다는 거네. 그러니까 반지하는 명확히 깔고 앉아있는 자산이 전체 가격보다 더 가치가 높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대지 지분 곱하기 어쨌든 1,000만 원보다 싸면 싼 거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그치, 맞아. 그게 이제 반지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보다 시가가 싸다는 의미거든요. 맞네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좀 말해주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그걸 사람들이 그 가치에 파는 이유는 그 가치를 내가 환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그렇죠. 건데 맞아. 근데 그거를 환금을 얘는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렇지. 열세대가 합의를 보면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삼성물산은 사실 그걸 환금을 못 해요. 그 환금하려면 내가 삼성물산 주식의 51%를 사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괴리율은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스토리를 풀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주에 가까운 거고 삼성물산은 안 되는데 반지하는 어쨌든 10년 20년 뒤엔 될 거라는 거를 다들 풀리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해주면 좋아해요. 비유가 되게 좋네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말이 되는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그 정도 되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됐잖아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공개한 수유동에 반지하가 아파트가 된다. 반지하가 신축 필라로 바뀌었다. 저 최근에 되게 이거 좀 웃겼어요. 그 공공재개발 있잖아요. 네. 뭐 부천에 여러 개 있잖아요. 부천에 원미동에 있는 곳이 원래 공공재개발이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다 끝났는데 부천에 2군데를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제게 또 들어갔어요. 그게 난 좀 웃기더라고. 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뭐 아직 동의는 안 받았지만 어쨌든 후보지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요새 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사실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개발하는 게 훨씬 사업성은 있잖아요. 용적률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이번에 공공재개발이 동의율이 높았던 거는 용도를 상향시켜 주겠다 때문에 이제 용적률을 좀 올려주겠다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서 사업성이 나오니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땅의 지분이 거의 아파트 수준으로 있는 거니까 반지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길게 봤을 때 뭐 종상향 용도 이런 걸 떠나서 확실히 가치가 훨씬 더 있구나라는 게 이제 요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게 이렇게 바뀌어야지를 보고 당연히 한 거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펼쳐놨으니까 하나씩 걸린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보면은 건물 플러스 토지 마이너스 황금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가 엄청 높고 황금성도 높고 근데 이제 반지하는 완전히 건물 가치도 없고 황금성도 떨어지고 토지 가치만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딱 주식으로 비교했을 때 삼성물산 같은 자산주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자산주라는 개념을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현금 흐름에 월세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자산주라는 것보다 가치를 조금 더 둔다면 월세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산주보다는 오래 갖고 가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을 한정 짓다 보니까 전세 포지션이 생각을 드는 건데 현금 흐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선생님 그리고 투자만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내 업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현금 흐름 쪽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위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연봉이 한 5억 10억 이상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전 들어서 그리고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쵸. 난 그 그렇게 돼야- 이상이라고 생각해. 26에 나를 만난 건가? 25? 25에 반지하를 투자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이 봐도 선생님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 타이틀을 30대 초반에도 유지하고 30대 중반에도 유지하려면 또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하 투자는 결국 20대니까 티가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30대면 또 30대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네요. 35세쯤 되면 결국 결과물로 보여줘야 된다는 작가님이 사실 결과물로 월세가 나오고 그렇지. 결국 수업료도 나오고 하니까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지 단순히 28채 했다를 그거를 35세 40세까지 우려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30대 또 스토리를 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요새 생각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단어로 짚어주었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 나도 그 고민이 좀 있거든요. 다른 거를 좀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이진 않은데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들거든요. 건물을 하나 사야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새 내가 되게 신기해요. 근데 방법이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알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다가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또 소중한 경험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